임진왜란보다도 병자호란보다도 일제강점보다도 어쩌면 가장 심각한 위기 중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령화 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한국은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평생 문명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장수를 아주 큰 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부귀영화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렇다면 고령사회는 오직 행복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령사회가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고령화가 저출산과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노후를 온전히 의탁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장수하는 노인이 연금, 의료보험 이런 사회 안전망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저출산으로 경제활동하는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 사회보장제도가 절대로 건실하게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8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출산율 감소 속도 또한 가장 빠릅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현재 5,2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인구가 한 세대 후에는 약 2천만 명, 두 세대 후에는 800만 명 그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까지 하였습니다. 2006년 영국의 옥스퍼드대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 그리고 2017년 IMF 총재를 역임한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한국을 집단자살 사회라고 부르고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 조앤 윌리엄스가 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이렇게 한 것도 전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소멸, 집단자살, 망했네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이 고령화와 함께 오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 대상 고령 인구가 늘어나서 각종 연금이 고갈되고 의료보험이 중단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먼저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세금 지출이 세금 수입을 넘어서서 정부 재정이 부도가 나면 전 국민이 함께 불행해지는 국가사회적 총체적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한국은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저출산 추세는 단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이 1960년대 4.7에서 2020년 2.3으로 반 이상 떨어지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로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 2.1 이하로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죠. 물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우리보다 먼저 겪은 서유럽 선진국이나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나름 일정 부분에서 효과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출산 추세를 해결할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안이 제안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유엔이나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환경 파괴, 자원 고갈, 식량 부족, 빈곤 문제 이런 문제들만큼 범세계적으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현재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생명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번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영양 부족과 질병으로 인해서 유아 사망률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도 30대 중반을 크게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이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았던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계를 보면 6남 3녀를 낳아서 2남 1녀를 키웠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망률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유아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식량 증산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평균寿命이 2배 이상 늘어나자 이제 과잉 인구가 본격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농업사회라는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였던 인류가 이제 산업사회라는 풍요로운 사회의 인구 과잉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낮추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현상은 동물 실험으로도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동물 행동학자 존 카루니 실험에 의하면 일정한 생태계 속에 쥐를 서식시키면 쥐가 번식해서 개체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쥐의 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쥐가 번식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러 연구자들의 다른 동물 실험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과잉 인구가 저출산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과거 농업 사회에서 삼각형이던 인구 피라미드가 산업혁명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역삼각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 고령자가 모두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또 저출산 추세가 안정되고 나면 미래 지식산업 사회에서는 적게 태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인구 피라미드가 세로로 긴 박스형이 될 것입니다.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이 되는 기간에 감소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부양 대상 고령 인구를 배려와 이해, 그리고 공감을 통해 세대 간의 큰 갈등 없이 부양해서 인구 감소 시대에 연착륙할 수 있는 국가에게는 저출산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일하는 청년 인구가 너무 적어서 고령 인구를 부양해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세대 갈등이 격화되고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서 이렇게 경착륙하는 국가에게는 저출산이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OECD의 합계 출산율 1.58은 축복일 수 있지만은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8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의 평균의 반도 안 될 만큼 독보적으로 가장 낮을까? 한국의 경우에도 저출산이 시작된 원인은 앞선 선진국들의 경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 사이의 갈등 문제에서부터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동물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위 단계로부터 자아실현이라는 인간적 욕구를 충족하는 상위 단계 쪽으로 사회 문화적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업사회의 도래로 인한 인구 과잉에 대처하는 현생 인류의 거시적 생존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서구 선진국들과 같은 이유로 저출산 추세가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저출산 추세가 독보적으로 빠른 이유와 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의 반도 안 될 만큼 낮아진 이유, 이상 이 두 가지는 같은 듯 하지만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선 한국은 산업화와 경제성장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저출산 속도 또한 빨랐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뭔가요? 영국이 300년, 미국이 200년, 일본이 150년 걸려 이룬 산업화 실적을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성취해낸 아주 경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빛과 그림자는 함께 가기 마련이죠. 산업화 속도가 빠른 만큼 저출산 속도 또한 빨라진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OECD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될 만큼 하락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것은 빠른 경제 성장, 이거 하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0.7대까지 낮아진 이유는 한마디로 극심한 과당 경쟁과 경제 성장의 정체 때문입니다. 인구 과밀로 인한 과당 경쟁이 토지, 아파트 등 주거비를 상승시키고 과도한 스펙 경쟁이 교육비를 상승시켜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520명이나 되는데 프랑스는 120명, 독일은 230명, 영국은 280명, 일본은 330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스웨덴은 24명, 핀란드는 16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자연 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 수도권 집중도를 보면 한국은 50%를 넘었는데 일본은 28%, 프랑스는 18%, 영국은 13%, 독일은 7%로 한국이 비교 대상 국가들 대비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은행이 발간한 초저출산과 초고령 사회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정책 제도와 경제사회 문화 여건 시나리오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도시 인구 집중도 하나만 개선해도 다른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육아휴직 실이용 기간, 청년층의 고용률, 혼외 출산 비중, 실질주택 가격 지수 이상 모두를 합한 것만큼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원래 선진국 대비 인구 밀도가 2배 이상 높은데 게다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체감 인구 밀도는 또다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극심한 과당 경쟁 현상을 초래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책적 실패요, 인재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한때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한국 평균 근로자가 18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 미국 투자은행 제퍼리스 금융그룹이 베이징의 위화인구연구소의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18살까지 키우는 데 들어가는 양육비가 국민소득의 8배 가까이 되는데 일본과 미국은 4배를 조금 넘는 수준,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양육비가 거의 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로 전락한 것을 아무도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성세대는 이들 청년들을 준엄하게 꾸짖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민소득 1000불 시대에 라면 사 먹을 돈조차 없을 때도 사글세방에서 연탄 갈아 넣어가면서 아들 업고 딸을 안고 이렇게 잘 키우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밥값보다 비싼 커피 항상 사서 마시고 의식주에 온갖 사치는 다 하면서 헬조선이다 지옥불반도다 하면서 온갖 불평만 늘어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그런 기성세대의 심정을 저도 기성세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국전쟁 이후 정말 폐허가 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을 G7 진입을 넘볼 만큼 발전시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한평생 일만 해온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생각이 지금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오늘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희망이고 또 행복입니다. 그러나 오늘보다 못한 내일은 절망이고 불행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비록 객관적 상황이 오늘보다 나아진다 하더라도 정작 오늘 기대했던 것만큼 나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불행하게 느끼게 되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살아온 삶보다 내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죠.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 태어나서 국민소득 1000불 시대의 가정을 꾸린 기성세대는 그들의 자식이 국민소득 10,000불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많이 낳았던 것이죠. 그들은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 10,000불대가 훌쩍 넘어서 태어난 오늘날의 청년 세대들은 지난 30여 년간 경제 성장률의 대세 하락 시대를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녀가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어요. 청년 세대는 기성 세대보다 훨씬 더 부유했지만은 절망하고 있었기에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저출산 외에 AI 인공지능 챗봇이 지적하는 한국 청년들, 즉 MZ세대의 사회적 특성을 알아볼 것 같으면 부족한 참을성, 낮은 직장 충성도, 개인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보수적 성향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많이 참았고 직장에 충성했고 일과 사회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을 희생해온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기성세대의 현상을 기억해서 종합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MZ세대는 기성세대가 낳은 친자식인데 왜 이렇게 기성세대와는 정반대되는 성향을 갖게 되었을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의한 생물학적 진화는 수만 년에 걸친 점진적 진화였지만 지그문트 프로이드 혹은 고든 울포트 이런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의 성향은 당대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살아온 한국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해서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참을수록 직장에 충성할수록 개인이 희생할수록 직장과 사회에서 잃는 것보다는 얻을 것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MZ세대가 살아가는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대세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기보다는 사라져가는 정체된 세상이었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처신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생물학적 유전자를 타고났지만은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서로 아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 환경이 성장에서부터 정체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참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개성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기성세대와 똑같은 족으로 동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는 사람은 개개인의 개성이 각자 타고난 대로 그대로 발현되기 때문에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족으로 분화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분화된 형태 또한 제각기 매우 다양해집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가장 잘 수용되고 또 새로이 창조되는 미국에서 시작된 파이어족, 욜로족, 니트족, 딩크족 이러한 것들이
마치 한국 MZ세대의 상징처럼 현재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하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나서려는 파이어족.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지금 당장 실컷 즐기고 말자는 욜로족.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딜대로 되라는 니트족. 그리고 생존 본능이 보존 본능을 억눌러서 무자녀를 선택한 딩크족. 이러한 현상은 매우 다양하지만은 원인은 단 하나. 모두들 정체된 암울한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촉발된 결과입니다. 자신의 삶에 희망이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시작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이 불행한 사회를 좀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사적 시각으로 보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이 기성세대의 역할이었다면 산업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지식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청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나서야 합니다. 어차피 한국의 미래는 좋던 싫던 오롯이 청년들의 몫이고 행복한 미래도 불행한 미래도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 보존을 향한 인간의 위대한 적응 능력의 발현이 저출산이라면 이것은 분명 문명사적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수도권 집중과 저성장이라는 양대 인재의 악순환의 결과가 초저출산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망국적 재앙입니다. 같은 저출산에서 비롯된 극과 극의 상반된 결말, 그 축복과 재앙의 경계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결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부양비라고 부르죠. 부양비란 15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 가능 인구분의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를 합한 숫자를 부양비라고 부릅니다. 한때 높은 출산율로 인해서 유소년 인구가 너무 많아서 먹이고 입히는데 돈이 많이 들어 제대로 교육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산하 제한을 통해서 부양비를 낮추는 것이었죠.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될 고령 인구는 늘어나서 다시 말하면 분자는 커지는데 분모는 작아지기 때문에 부양비가 고부로 빨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는 산하 제한으로 줄일 수 있지만은 현재 살아계신 고령 인구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즉, 분자를 줄일 수 없다면 분모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출산율을 높여서 부양비를 낮추려는 것이 일반적인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 정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덜 낳으라고 했다가 이제는 더 낳으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인구 정책의 실패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과거의 산하 제한이나 현재 출산율 제고 정책이나 모두 한결같이 부양비를 낮추기 위한 똑같은 정책인 셈입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의 핵심은 출산율이 아니고 부양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부양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가 자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주거 등 전천후 금전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시작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투입되었고 그 후에도 매년 50조 원 가까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가임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 0.78로 아직도 대세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이었고 4분기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의 대표격인 일본 합계 출산율 1.3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거국적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 문제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나가야 될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업사회의 출산율이 높고 사망률도 높은 삼각형 인구 피라미드는 산업혁명 이후 사망률이 낮아지고 출산율도 낮아지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거쳐서 출산율도 낮고 사망률도 낮은 직사각형 형태로 언젠가는 안정될 것입니다. 단순히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국가나 사회가 소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경우 과도기적인 역피라미드 상태의 인구 구조를 국가와 사회가 과연 지탱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줄고 부양 대상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일하는 청년 세대의 허리가 휘어지다 못해 언젠가는 부러져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산이 소비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하지 못하면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서 사회적 약자가 먼저 희생되고 사회체제가 붕괴되어 언젠가는 국가와 사회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인구학적 죽음의 계곡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부양비입니다. 오래전에 정의된 부양비는 15세부터 64세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분의 14세 이하의 유소년과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이었는데, 그러나 중등교육이 의무화되고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실질 노인 부양비는 현재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25세부터 54세까지의 인구분에 부양 대상자로 간주되는 55세 이상 그리고 75세 이상의 노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 작성상의 한계로 인해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추정하에 한국의 실질 노인 부양비를 제가 산정해 봤더니 2000년이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3명 이상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계속되어 왔는데 3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한 가정에서 여러 자녀가 십시일반으로 부양하던 부모를 한 자녀가 떠맡게 되는 것과 같이 국가사회적으로 연금 불입자는 줄고 연금 수혜자는 늘어서 연금 재원이 고갈될 것이며 세금 수입은 줄고 고령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지출은 늘어나서 국가 재정이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부터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이 총체적인 부도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례가 출산율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0.7대의 출산율에 진입한 한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어도 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한민족 역사상 임진왜란보다도 병자호란보다도 일제강점보다도 어쩌면 가장 심각한 위기 중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줄어들어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는 산술적 단순 논리는 경고성 메시지이지 실제 인구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과잉 인구와 과당 경쟁이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니까 인구가 감소하면 출산율도 당연히 반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소멸이 눈앞에 닥친 현실인 이유는 노인 부양비의 악화가 사회체제를 붕괴시켜서 국가의 소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90년생 에코 부모들이 출산 정년기를 맞이하게 되면 출산율이 저절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 후 1년 만에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 그 자녀들이 가임기에 접어든다고 해서 그들이 범세계적인 저출산 추세와 과당 경쟁과 저성장이 악순환하는 한국적 현실 하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 마지막 기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비혼이나 한 자녀 가정 같은 저출산 추세가 에코 부모들에게 뉴노멀 또는 MZ세대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 민족의 소멸을 우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거북한 네밍 신드롬의 비극입니다. 범사회적 부양비의 악화로 청년들의 허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지고 헐벗고 굶주린 노인들이 방치되는 등 사회 안전망의 붕괴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총체적 소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